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pause, rewind, 그다음에 forecast 멈추고 잠깐 멈추고 뒤로 돌려보고 그 녹음 용어잖아요. 원래는 fast forward인데 이거를 디자인을 들여다보는데 좀 응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메타포인데 약간 비유인데 잠깐 멈추고 막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내지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뭐 이렇게 막 성스럽고 막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먼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주얼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시각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직업인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뜻깊은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예언자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무슨 뭐 저기 풍선 달아놓고 이렇게 앞일을 예언하는 무당들도 아니고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뭐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있을까를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What has not happened will not happen.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좀 가까운 부분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대부분은 사실은 통계나 결과니까 기적이나 어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항상 일어나주면 좋은데 오늘 저녁에 디자인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꿈에 디자인 신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타이포그래피를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다 좋아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타이포그래피를 하더라도 쳐다보고 지금까지 누가 잘했고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고 이런 게 되더라 하는 부분들을 내가 들여다보고 그런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다들 좋아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되게 빠르게 변하고 디자인도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앞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를 예측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앞으로 3년에서 한 5년 동안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지난 5년에서 10년을 한번 돌아다 보자. 그런 의미로 만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pause, rewind and forecast인데 오늘 중점은 다 보고 나서 forecas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어 왔으니까 저는 이름이 고홍이고요. 영어로는 홍코라고 합니다. 보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죠. 에이전시가 인터랙티브 에이전시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의 양을 조금 줄이고 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일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브랜드 디자인하고 프로덕트 디자인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저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나 뭐 이런 디자인 회사 다니면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트 디렉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니라고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엄마나 디자인을 하는데 옷을 만드니 그러면 뭐 주전자를 만드니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타이포그래피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딱 이러면 그럼 뭐 다들 대부분이 패션 같은 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패션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이고 광고를 만들고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한 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처럼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간 이유는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서 몇 년 영어 공부나 해볼까 하고 갔었는데 저도 뭐 예체능계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막 잘했던 것도 아니고 가서 사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대학원을 가게 됐고요. 그게 1998년. 그리고 2000년도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 중간에 방학 때 그냥 몇 달 동안 런던에 건너가가지고 지금 그 아이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를 만드는 우나 디자이너라는 데서 학생 디자이너로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제 학위가 MFA인데 인 그래픽 디자인이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그래픽 디자인 공부하고 북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이런 걸 하다가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서 다들 하는 건 좀 싫고 새로운 게 뭐 없나 눈을 돌려보니까 그 당시 2000년도쯤에 이 웹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고 뭔가 재밌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갔어요. 그게 이 메소드라는 회사인데 지금도 있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원래 샌프란시스코 베이스 회사인데 뉴욕에다가 새로 오피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오피스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갔는데 우리말로 하면 약간 막차를 탄 거죠. 이 웹 디자인 버블이 이게 꺼지는 시기여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학생 비자를 받기 전에 학생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그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잡을 잡아서 비자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회사에서 그걸 받으면 1년 후에는 저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이니까. 회사에서 1년 후에 비자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는다. 못 주겠다. 근데 그 다음 비자를 준비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떠나기는 싫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잡을 잡았어요. 학교에서 마침 디자이너를 찾는다길래 학교로 가면 조금 더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좀 잘 해놓고 해가지고 그 대학원에서 다니는 선생님께서 학교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그게 그 예일 CMI라는 데인데 여기가 예일 Center for Media Initiative라는 그 당시에 학교가 되게 역사가 긴 학교인데 그때까지는 종이로 가르치잖아요. 책 복사해야 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봐야 되고 전부 다 전산화가 되기 시작한. 그러면 학교 이제 수업도 웹사이트로 바뀌고 CD랑 DVD 같은 걸로 강의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 디자이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찍어서 막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제목도 달아야 되고 아카이브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인터랙티브 디자인 설계하는 자리하고 디자인을 같이 하는 아트 디렉터로 들어갔어요. 마침 잘 됐죠. 왜냐면 저는 좀 바뀌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옛날 물건을 보면서 내가 이 옛날 물건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니까 마침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제 생각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픽 디자인이고 뭐고 다 치우고 광고를 하는데 요즘은 인터랙티브 광고를 한대더라.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RGA라는 곳인데 원래는 영화 프로덕션 회사예요. 그 슈퍼맨이나 세븐이라든가 그 영화 타이틀 디자인을 만들었던 곳이. 사실은 그래픽 디자인을 했던 분들이 그 자기 디자인 그 오브젝트를 스크린도 돌려서 했던 곳이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그 나이키 광고 중에 굉장히 유명한 광고가 있거든요. 그때 누구였을까요? 아마 마이클 조던이었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공을 들고 점프를 해요. 그 순간에 공중에서 멈춘 상태가 되고 카메라가 360도 도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카메라를 18개를 설치를 해놓고 동시에 찍은 거거든요. 동시에 찍어서 이 사람은 그냥 잠깐 점프를 했을 뿐인데 그 순간에 바로 옆에 카메라, 바로 옆에 카메라, 바로 옆에 카메라 동영상을 계속 연결을 하면 마치 피사체는 정지가 되어 있고 카메라가 이 사람을 360도 도는 것 같은 그런 광고를 만든 그게 그 촬영 기술하고 그 CG하고 결합된 되게 그 센세이션한 그때 작품 그런 거 하던 회사예요. 근데 이분들도 세상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영화 프로덕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인터랙티브라는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영화 프로덕션을 다 닫고 영화 스튜디오로 쓰던 뉴욕 그 헬스키친이라는 웨스트사이드 동네에다가 스튜디오를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컴퓨터 몇 개 사다 놓고 IBM하고 인터랙티브 일을 시작을 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광고하고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시니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이든 앤 케네디라는 또 다른 브랜딩 광고하는 회사에 상하이로 가서 한 반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엔코라는 브랜딩 컨설턴시인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작회사예요. 거기서 일본 클라이언트들하고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직위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아직도 뭐랄까 스크린에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 스크린이나 모바일 스크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는 그래픽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천천히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 직업을 옮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지난 한 15년 동안 세상이 바뀌는 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정리를 해본 거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요 거의 한 10년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일을 했으니까 거의 15년 정도의 이때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요 다음 한 2, 3년이 어떻게 바뀌는데 들여다보는데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때 작업을 좀 중심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작업 중에 성공해서 막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신문 방송이나 잡지에서 봤을 만한 일도 있을 거고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뭐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클라이언트들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뭔가가 안 맞아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한 그런 일도 있을 거고 해서 실패한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를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그냥 쉽게 넘어갈게요. 요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하던 일이에요. 그때 아시아나 에어라인에서 여기 안그래픽스라는 회사에 제가 프리랜서 맵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여기 서울 지하철 지도 그때는 4호선까지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전철은 정신없더라고요. 4호선 지도가 있었는데 지하철 우리나라 지하철 공사라는 지금 지하철 공사가 없죠. 서울 메트로하고 회사가 몇 개. 그때는 대한민국 지하철 공사라는 그 공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어 놓은 그 맵이 끔찍하게 못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맵을 도저히 이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는 기내 매거진인데 그 맵을 올려놓을 수는 없다 해서 안 선생님께서 날개께서 지도를 하나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많이 리퍼런스도 없고 그래서 그 막 런던 전철 지도, 동경 전철 지도를 막 다 모아놓고 요만큼 크게 복사해가지고 벽에다 손으로 다 그렸어요. 손으로 그려가지고 나중에 스캔해서 이렇게 포토샵 작업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게 골치 아픈 게 서울 도로를 보여줘야 되고 전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런던 전철 맵하고 뉴욕 전철 맵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뉴욕 전철 맵은 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뉴욕 전철 맵은 지도를 중심으로 전철 노선을 표현했고요. 런던 같은 경우는 전철이 너무 복잡하니까 전철 노선을 중심으로 지도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지도를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사실은 한강이 이렇게 단순한 강이 아니잖아요. 서울을 지나가는데. 근데 지도를 같이 보여줘야 되니까 중간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서울시 지도를 최대한 변형을 안 시키면서 간단하게 전철을 셀인가요? 혼자는 사실은 그때는 막 대학교 막 졸업하려고 하는 4학년 때인가 일을 했었는데 나름 막 머리를 싸매가지고 막 했던 일인데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을 대학원 다니면서는 그 색깔 이 오렌지 알러지라는 그러니까 그 가상의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오렌지였는데 그 시스테매틱 디자인을 하다 보면 컬러 코딩이라는 걸 하잖아요. 위험한 건 빨간색이고 안전한 건 그린색이고 뭐 근데 이걸 도대체 누가 정했을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맵 디자인이랑 이런 인포메이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데 컬러 코딩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보라색이 어떤 의미가 있고 까만색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만들 때 뭔가 기본이 되는 건 항상 숫자잖아요. 데이터, 과학적인 어떤 자료,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화가 났는데 이거를 무슨 색깔로 표현을 해야 되나. 오늘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기분을 무슨 색깔로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법칙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런 게 그 대학원 때 한백옷인가요? 대학원? 더베곳에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인포메이션 디자인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오렌지. 모든 최고에는 다 오렌지를 붙이고 나머지 색깔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색 물건들을 이렇게 모았으니까 그동안에 책상에다가 오렌지색 물건 잔뜩 모아놓으면 친구들이 얘는 미스터 오렌지야. 그러면 막 친구들이 또 어디 가서 오렌지색 물건 만들면 선물 사다 주면 막 이걸로 막 다 이렇게 책상을 장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렌지색 물건이 붙어 있던 내 책상 벽이거든요.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물건은 누가 나한테 주었고 언제 주었고 어디서 내가 이거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장소하고 시간의 데이터가 오렌지색 물건을 통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로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작업들이었고요.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죠.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런 손으로 그리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요게 29가지 이야기의 내 1971년부터 1999년까지 29년 동안의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내가 중학교 때 여자친구를 언제 만나서 언제 깨져서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이런 이야기. 언제 담배를 처음 피고 언제 술을 처음 마시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가 색연필하고 펜 잔뜩 쌓아놓고 색칠하면서 만들다 보면 결국은 어떤 법칙이 없었어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집어넣다 보면 뭔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이게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이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라는 어떤 의도가 생기면 그것도 또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뭐 그런 종류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가 뉴헤이븐이라는 그 커네티컷에 있는 동네 지도인데 그날의 그 기록을 보면 그날 그 뉴헤이븐 스카이에 무슨 종류의 구름이 있었나가 다 기록에 남잖아요. 기상대에 가서 그걸 다음에 그러니까 이날은 되게 몽개구름, 먹구름이 떴던 날이고 이날은 그냥 이런 새털구름이 떴던 날인데 그거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날 제 일기를 보는 거죠. 아침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이러는데 온 세상이 노랗더라. 뭐 내지는 뭐 누구랑 싸웠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았다. 그래서 그날 뉴헤이븐 하늘에 뜬 구름의 실질적인 데이터에다가 내 감정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거를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색깔 있는 구름에 한 달짜리, 1년짜리 뭐 그런 기록이 되는 그런 걸 만들었었고요. 이것도 비슷해요. 막 그 날마다 일기 쓴 거 하고 이렇게 그 계획했던 거를 데일리 스케일, 먼틀리 스케일, 이얼리 스케일, 그 다음에 여기 이 색깔은 어디, 이 색깔은 어디, 이 색깔은 어디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시스템이 생기는 뭐 그런 종류들 일을 했었고요. 이렇게 책 디자인 하는데 이렇게 여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덮어서 단어를 선택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종류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책 같은 걸 만들어 봤고요. 네,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스쿨 오브 아트에다가 예술대에다가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여기 건축 쪽 학교하고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축구 경기 한 번씩 하면은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벽에다가 프린트해서 가끔씩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축구장에서 싸우지 말자 포스터 붙이고 이게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면 이건 빠지고 이 굿 앤 배드라고 요게 있거든요. 상어하고 돌고래하고 구분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손잡는 건 좋은 거고 싸우는 건 나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하고 잠깐 영국에 건너가서 뭐 이렇게 잡지 디자인 일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이런저런 경험을 쌓았었는데 이때는 저도 그런 포스터 디자인이나 학교 포스터도 만들어주고요. 졸업하고 이때는 저도 종이에다 하는 일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때는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이 세상을 못 보면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계기가 이때쯤에 사실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게 내가 길에서 포스터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포스터 디자인이 진짜 최고의 그래픽 디자인이라는데 이런 막 거장들 포스터를 책에서도 보고 막 도서관에서도 보고 날개 깨서 만드신 막 큰 막 이런 것도 보는데 이거는 학교에서가 아니면 전시장에서가 아니면 볼 기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책도 안 읽고 저도 뭐 게을러서 책을 읽는 일도 없고 출판사들 다 망해가는데 잡지책의 광고를 언제까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하나.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아르바이트로 여기서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 중소기업 그 명함하고 거기 봉투하고 이런 스테이셔너리 디자인을 좀 했는데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돈도 받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작아서 못 읽겠다. 아니 나는 헬베티카 6.5포인트가 좀 큰 것 같아서 6.25포인트 딱 넣고 막 열심히 해서 막 그 난리를 쳐서 작업을 했는데 엄마는 작아서 못 읽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평생 디자이너들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세상은 되게 좁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내 친구들은 이거 헬베리카 6.5포인트 이거 과감한데 뭐 타이포그래피 괜찮아, 뭐 레이아웃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이거 작아서 못 읽겠는데 뭘 한 거냐, 가뜩이나 막 맨날 학교 가서 밤새서 일한다고 네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세상도 바뀌고 종이에 있던 것도 점점 스크린으로 올라가게 되고, 내가 디자인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내 오디언스들이 반드시 디자이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데, 저도 대학원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학교 강의실에 요만한 그 오디오 비디오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PC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애플 컴퓨터를 갖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게 막 종류가 많은데 어디다 뭐를 연결을 해야 돼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서 누구나 보고 바로 자기 컴퓨터를 프로젝터에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봐라 가지고 손으로 이걸 다 그렸어요. 거기 생긴 이 옛날 그 BJ 잭하고 미니 오디오 잭하고 이거하고 당신네 컴퓨터의 어느 부분에 어디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몇 번을 누르면 화면에 이런 게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금방 없어졌잖아요. 이거 만들었을 때 막 다들 박수치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요만한, 이게 거의 실제 사이즈쯤 돼요. 조금 작은데 요거 양쪽 이렇게 그 라미네이팅 해가지고 여기 박스에다 걸어놓으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계속 이러지는 않을 텐데 금방 디자이너들은 뭘 해야 되나, 언제까지 저거 이렇게 그 새로 새기게 나면 또 그거 그려가지고 또 매뉴얼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그런 디자인 같은 거 해주고, 뭐 새로 생기는 이게 보면은 로만 히스토리 웹사이트, 히치콕 필름 웹사이트, 이거는 천문학, 요거는 단테 희곡, 저기는 그 의대의 그 여자들 그 뭐라 그러죠? 신체 사이클, 리프로덕터리 무슨 그 사이클 이야기, 뭐 그러니까 막 온갖 종류, 이거는 갤러리 웹사이트, 맵 디자인 같은 거 하고, 진짜 막 온갖 잡다한 그 저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그런 학문들의 웹사이트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의사들하고 일을 해야 되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나, 이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근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얼마나 알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반드시 내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내 오디언스한테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다른 학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디자이너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잡을 잡고 일을 하다 보면 내 클라이언트가 나이키면 나이키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내 클라이언트가 버라이즌이면 버라이즌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인데 반드시 내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 건 언제나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이 점점, 그래서 그것도 재밌겠다. 치약 광고가 너 광고에 돈 벌려고 광고 같니? 뭐 이거보다는 우리 엄마가 볼 수 있는 치약 광고가 사실은 전시장에 붙어 있는 조셉 밀러 브록만 포스터보다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계기가 됐었고, 지금까지는 거의 백그라운드. 그래서 2006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많이 바꾼 계기가 된, 그때까지는 제가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대부분 내가 작업을 한 거니까,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회사를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예요. 인터랙티브 어드버타이징하고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하고 예전에는 그냥 물건이었는데 여기서 또 프로덕트가 막 서비스, 전혀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컴퓨터 안에만 있고 인터넷 안에만 있고 이런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단 디자이너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플래너도 있어야 되고 마케터도 있어야 되고 인터랙티브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비주얼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디벨로퍼들, 프로그래머들, 프로듀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디자인을 되게 잘해서 내가 디자인만 던져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나는 세상이 되게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빨리 이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괜찮은 디자인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고 뭐 이 디자인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저런 것들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러면 막 내 인생이 되게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회사 안에서 조금씩 자리도 넓어지고 제가 그러니까 담당을 해야 되는 팀도 커지고 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게 결과물이 아니라 결국은 프로세스라는 거를 알게 됐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고민들 내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는데 반드시 나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광고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보기에는 무슨 RGA 그러면 디자인 회사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마케팅 회사예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치약을 팔든 웹사이트를 팔든 아니면 은행 상품을 팔든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타겟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보느냐, 이 치약을 누가 사느냐, 이 은행 상품은 어떤 세대에 어떤 데모그래픽에 어떤 성별에 어디 사는 사람들이 타냐를 그걸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플랜이나 디자인 플랜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본 물건인데 컨버스가 나이키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나름 거기서는 그 미국 회사들 중에 제일 앞서가는 회사인데 웹사이트라는 게 빤하잖아요. 물건 싹 정리해 놓고 찾기 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은 다음에 빨리 바이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게 웹사이트의 역할인데 더 이상 사람들이 그냥 물건 신발만 늘어놓으면 이렇게 자기하고 신발하고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못 만드니까 점점 더 지루해지고 백화점에 가서 실제로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익스페리언스야 웹커머스로 사람이 모이는데 그게 뭘까? 그 당시에 소셜 네트워크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페이스북도 자리를 못 아직 막 싸이월드 있고 이런 시절이고요. 그 뭐라 그러죠? 마이스페이스 이런 데다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컨버스 신발을 막 고치거든요. 여기다가 막 자기 직접 칠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신발을 사는 이 공간이 나의 소셜 라이프하고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 웹사이트가 2008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가장 먼저 소셜 네트워크 피드를 홈페이지에다가 도입을 했던 그런 웹사이트예요. 재밌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레이아웃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아웃 자체도 디자이너들이 너무 깔끔하게 해놓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내가 종이에다가 그림 그린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막 일부러 삐뚤빠뚤하게 만들고 막 그리드도 없고 이걸 찍으면 얘가 가운데로 가고 다른 게 작아지고 막 그런 종류의 웹사이트거든요. 상당히 성공적인 작품이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셜이 커머스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삶하고 연결되는 곳에 컨버스 신발도 있더라. 그러다가 색깔별로도 찾을 수 있고 스타일별로도 찾을 수 있고 내가 더 그림 그리기 좋은 것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종류 디자인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큰 회사들한테서 그러니까 보통의 마케팅 플랜은 우리가 요 다음 해에 무슨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해달라고 보통 오는데 큰 회사들은 나이키나 무슨 루이비통이나 이런 회사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고정 고객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하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에이전시한테 내년에 이렇게 회사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은데 니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새로운 테크놀로지하고 디자인하고 결합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도가 그런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이게 2012년 동안에 한 1년 동안 200명이 넘는 팀이 같이 일을 해서 루이비통한테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거를 런칭을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했고 클라이언트가 용감하지 못해서 채택을 못했어요. 이게 AR이었는데 AR이 사실은 이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일반화가 된 게 파키몬고거든요. 파키몬고가 2013년에 런칭이 됐어요. 이 작업을 할 때는 2013년 말에 파키몬고인데 이 작업을 했던 때는 2011년. 그리고 우리가 루이비통한테 니들이 이걸 해봐라고 할 때는 2012년. 만약에 루이비통이 이걸 했으면
AR이 한 1년 정도 먼저 유행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파케몬고가 나오기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컨셉은 뭐냐면 앱을 다운받아서 소거리에서 들여다보면 내 폰으로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이 아이콘들이 있고 여기를 찾다 보면 나한테 뭔가 언락을 할 수 있는 선물이 오고 비밀 파티에 초대돼서 가서 내가 내 커스터마이즈된 백을 주문도 할 수 있고 그걸 하다 보면 더 VIP가 돼서 나중에 여행을 갔을 때 홍콩에 여행을 갔는데 루이비통에서 나한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이 와가지고 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몰래 그러니까 그 VVIP들만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할 거니까 한번 와라. 이거 그러니까 시작은 디스커버리로 시작을 하는데 점점 더 VIP가 될 수 있는 게 전혀 다른 방법인 거죠. 신문에 여기로 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AR로 시작을 해라.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이거를 택할 만큼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파케몬고가 나왔을 때 땅을 쳤을 거거든요. 1년만 빨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그런 작업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청소년용 음악 앱이에요. 아까 그 플라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앱을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자기 폰에 있는 음악을 애널라이즈를 해서 이 사람이 음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락에 관련되는 꽃잎이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컬러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유니크한 플라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음악 취향인 거죠. 그래서 그 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락을 많이 들었다 갑자기 재즈를 많이 듣기 시작하면 재즈에 관련되는 부분 색깔이 더 커지고 꽃잎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계속 들으면 나만의 어떤 그 유니크한 음악 아이디가 서로 계속 자라게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포스트를 할 수가 있고 나랑 음악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랜덤으로 저기 어디 사는 누가 너랑 음악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데 한번 연결해보지 않겠니?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이게 뭐였냐면은 마스터카드가 크레딧 카드 회사잖아요. 비자 카드가 항상 1번이에요. 가장 많이 큰 회사가 2번이 아멕스예요.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항상 3번이에요. 그전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몇 개 더 있었어요. 디스커버 카드가 있었고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데가 있었고 아직 중국 회사 유니온페이는 생기기 전이고 마스터카드의 목표는 아멕스를 때려잡고 2등으로 올라가는 거야. 비자는 워낙에 크니까 잡으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크레딧 카드 하면 비자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타겟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타겟들은 청소년들이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크레딧 카드를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야지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스터카드에서 이 회사를 찾아와서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나이가 됐을 때 마스터카드를 1번 선택으로 그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나이가 되었을 때 마스터카드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청소년들 생활 패턴을 막 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딱 하나가 다들 음악을 듣는다. 이게 아까 이 전화기 보면 알겠지만 촌스러운 아이폰 4인가 5인가 그럴 거예요. 2013년도, 2012년도인데 다들 음악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는 아이폰이 세상을 통일을 했으니까 노키아 무너지고 나서 음악하고 마스터카드를 연결을 시켜보자. 다들 음악을 들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계속해서 듣게 만들고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유니크한 패런도 생기고 퍼스트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너가 보니까 지난달에 그린데이 뮤직을 20번을 들었다. 니네 동네에 나중에 그린데이 콘서트가 오는데 우리가 너한테 공짜 티켓을 주겠다. 그걸 연결시키면 왜냐면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모든 종류의 콘서트 베뉴하고 콘서트 티켓을 파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게 모노폴리여가지고 결국 두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라이브 네이션을 회사를 마스터카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접점이 되게 멀어요. 청소년들 음악은 여기서 시작이고 마스터카드는 여긴데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음악을 즐기는 걸 밀어주고 마스터카드라는 이름을 주다 보면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를 하는 회사는 마스터카드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한 3년, 4년 후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돼서 신용카드를 퍼체이스를 할 때 마스터카드를 1번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그 청소년들 데이터를 다 쳐다보고 어느 나라에서 가장 음악을 열심히 듣는가 해서 멕시코가 뽑혔어요. 어차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멕시코에서 한번 저거 해보자. 런치해가지고 올리자마자 앱 런치하고 몇 달 만에 청소년들 다운로드 받는 1위 앱으로 1년 동안 시험 저거 해서 이걸로 처음으로 상을 받아봤거든요. 그 깐느 광고 영화제 이런 데 가서 이걸로 그 사이버 라이언을 받았었는데 보면 되게 간단한 일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한 50명, 30명, 한 3, 40명 팀이 거의 한 1년 넘게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은 디자인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이 접점을 찾는 거 청소년들한테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재밌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나이키 런 리포터라고 블로그인데 이게 나이키 러닝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전에는 그냥 나이키만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나이키 바스켓볼, 나이키 사커, 나이키 러닝, 그 다음에 나이키 워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시작한 게 나이키 러닝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달리기라는 건 예전에는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서 뛰어야 돼요. 그죠? 내가 나이키 신발이 달리기 신발하고 달리기 옷이 필요한 거는 사실 운동장에서 내가 운동선수도 아닌데 필요가 없던 거고 내가 운동선수를 흉내낼 때 운동선수들이 신었던 신발하고 입었던 옷을 입는 거지 내 생활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사람들이 길에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뛸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운동화 신고 나와서 막 그 사람들 위험해서 낮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데를 모여가지고 플래시 들고 막 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뛰는 게 막 문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그걸 파악을 빨리 했어요. 사람들이 길에서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 길에서 뛰는 순간 나는 운동선수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러닝이 일부가 되기 시작한 거냐. 이 사람들한테 맞는 신발하고 옷을 갖다 주자 해가지고 그 시작을 한 게 이 나이키 런리포터거든요. 그런 그 길거리에서 뛰는 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 다음 주에는 어디서 모이니까 다 나와라. 그리고 그 뛰는 데 대한 이야기, 팁 같은 걸 주기 시작하고 그거를 나이키에서 블록 자체를 밀어주고 이게 약간 스트리트 컬처잖아요. 이게 원래 제가 만들었던 오리지널 로고거든요. 나이키 런 리포터. 네, 나중에 이제 계속 정리를 해서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로고가 됐고 그런 그래피티 느낌을 살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스텐실하고 페인트로 뿌리는 것처럼 로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 러닝 직전에 그런 컬처럴 어떤 퍼셉션 같은 거를 바꾸기 위한 그런 광고 나이키를 위해서 했던 그런 종류의 광고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디자인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고 물건들 만드는 거를 저런 길에서 그냥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사진가들이 찍은 게 아니라 길에서 그냥 아이폰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 뒤에다가 로고 깔고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내 삶하고 저 물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내가 운동선수를 흉내내서 뛴 게 아니라 나는 밤에 뛰는 멋진 사람 약간 그런 컬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작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코카콜라 판타 이런 거를 뚜껑을 따면 여기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프리바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이거를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더 사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별로 잘 안 돼요. 사실 그 뚜껑을 들고 와서 새 코카콜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내 새 프리 코카콜라를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에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거를 했던 게 전산화를 시키자. 뚜껑을 10병 중에 한 병을 찾아서 공짜 코카콜라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 한 병을 사면 5점, 자판기에서 캔을 하나를 사면 뭐 3점, 코카콜라 박스를 사면 12점, 이거를 디지털로 모아가지고 내가 한 200점이 되면 그냥 공짜 코카콜라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콘서트도 초대를 하고 뭐 옷 같은 것도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연하고 일회성에 기반한 어떤 상품을 준다면 이거를 점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기 폰에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고 계속해서 코카콜라를 사게 만들어서 점수를 쌓은 다음에 더 큰 선물을 주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코카콜라 슬로건이 해피니스잖아요. 그래서 해피니스를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진짜 저는 자랑스러웠거든요. 이게 그냥 그 이모티콘
이모지가 나오기 전이고 이모티콘이라는 그 방법을 쓴 건데 이거를 하려면 해시태그를 그 트위터 회사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트위터에서 맞춰는 트위터가 해시태그의 그 해시태그라는 것에 그 뭐라고 그러지? 카피라이트를 쥐고 있어요. 트위터가. 해시태그를 처음 받는 게 트위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그 힘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특수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못 써요. 그래서 이 당시에 코카콜라 니들이 돈이 있으니까 트위터에다 돈을 좀 더 주고 이거를 등록을 해놓으면 앞으로 이거는 아무도 못 쓰게 되고 어차피 특수문자를 못 쓰니까 해시태그 해피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니들만의 물건이 될 거다. 근데 코카콜라가 그만큼 돈은 못 드리겠다. 이게 성공할지도 뭐 아닐지도 모르는. 결국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지금 코카콜라 그 스마일리 페이스를 코카콜라가 해시태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이모지를 쓰는데 애플에서 만든 노란 그 해피페이스 그 돈 무지 들었어요. 그거 하는데. 그리고 이모지는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등록을 못하고 돈도 무지 들였는데도 광고에 코카콜라만의 것이 아니니까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써도 코카콜라가 이건 우리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3, 4년만 빨리 돈 조금 더 주고 이거 특수문자에 대한 권리를 받았으면 되게 재밌는 캠페인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래서 이게 저주받은 명작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끼리는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이쁘잖아요, 사실. 되게 간단하고 되게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런 작업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티파니&코에서 그 웨딩 그 인게이지먼트 링, 그 약혼 반지를 엄청나게 밀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마케팅 붐을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뭐 그때까지 방법은 좀 이쁜 웹사이트 만들어 사람들이 더 오게 하고 약혼 반지 판촉 같은 거 하고 그런 건 재미없다 이제 구글맵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다들 구글맵을 쳐다보고 이제 구글맵으로 이렇게 저걸 찾기 시작하고 2012년도쯤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폰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고 거기에 뭔가를 표시를 하고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사랑 이야기를 구글맵 위에다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이게 사실 제 거거든요. 이게 홍코고 저희 여사님 성함 키은 파크인데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구글맵 위에다가 티파니가 레이어를 깔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 두 사람이 이니셜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글맵 위에 이 자리를 딱 찍으면 지금 여기가 그 웨스트 빌리지의 8가하고 6에비뉴 만나는 길인데 여기 반센노블 앞에서 제가 저 여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거기다가 여름에 되게 더운 날 HK하고 KP가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은 여기 하트가 하나 생겨요. 이게 실제로 있을 때 1년 동안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열어보면 내 사랑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여기서 사랑을 시작을 했다고 나도 누군가를 만났었어 하면 거기다 표시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년 동안에 티파니색 하트가 뉴욕 전체 지도를 다 덮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이곳에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찍으면은 따다다닥 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올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냥 간단한 하트를 티파니색 하트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고 이걸로 약혼 반지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누구를 처음 만났고 뭐 나중에는 막 헛승강 위에 한복판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길지 찍어보면 그 터널로 링컨 터널로 가는 통근버스 뉴저지로 가는 통근버스 안에서 이 사람을 처음 봤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공항 무슨 뭐 별 막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것도 꽤 여러 사람이서 일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캠페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그 Love is everywhere.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티파니에서 했던 광고하고 인터랙티브 피스 같은 거고요. 만들기도 되게 쉬워요. 구글은 소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맵이지만 tiffany.com을 통해서 love is everywhere.com을 통하면 티파니가 구글 위에다 레이어를 하나 더 깔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프로그래밍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개발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티파니 블루라고 해요. 이걸 보고. 예, 티파니 블루. 예. 예. 티파니는 저 색깔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살면서 그 여성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티파니 블루 박스를 받는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선물. 그래서 이 색깔로만 간단하게 하트하고 티파니 블루, 그 다음에 간단한 인스트럭션.
click to share your love 아니면 click to see someone else's love. 그런 작업이고요. 요게 2012년, 13년 그 정도. 그러니까 요때 되게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던 때니까. 이제 그리고 이건 엄청나게 실패한 작업. 티파니가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이걸로. 다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시계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이 시계가 사실은 2차 대전 때 CT60라는 남자 시계인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티파니가 제일 처음으로 시계 회사 중에 남성용 시계하고 여성용 시계를 구분을 해서 만든대. 지금은 롤렉스나 IWC 같은 데서 시계를 만들면 남성용 시계, 여성용 시계 구분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도 차고 뭐 아이젠하워도 찾던 1930년대 만들었던 GT60라는 시계를 갑자기 새로 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웹사이트를 이게 웹사이트 길다란 웹사이트 윗부분, 중간 부분, 아랫 부분이거든요. 2013년, 14년 물건 보여주고 물건 만드는 과정 보여주고 애나토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거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거 웹사이트에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웹사이트인데 시계 자체 그 세일즈가 miserably fail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일단 티파니가 시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반지하고 목걸이 같은 건 팔리지만 그러니까 느닷없이 우리가 남자 시계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우리 시계를 차는 게 좋을 거라는 이런 마케팅이 먹힐 리도 없고 그냥 이쁜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끝난 정도. 지금은 아마 생산 안 할 거예요,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전혀 아이디어가 되게 간단한데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 이런 게 막 얽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컨텐트 같은 건데 아마존에서 오더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오더블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아마존이 원래 책 파는 곳이에요. 시작은 서점이거든요. 바른앤노블하고 경쟁으로 책을 팔다가 물건을 파는 곳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아무도 책을 안 사요. 특히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책을 더 이상 안 읽잖아요. 책을 만드는 것도 막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되게 많고 어차피 책은 이제는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시작을 한 게 컨텐츠를 읽어주는 회사를 만들기 시작.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북이에요. 오더블.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들려주고 나중에 오더블 얘기 한 번 더 나와서 별로 재밌는 작업은 아닌데 나온 거고요. 이게 재밌었던 게 오더블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채택이 안 된 디자인이에요. 결국은 그 아마존의 못생긴 로고를 아마존이 포기를 못 해가지고 오더블이 아마존의 회사라는 걸 밝혀야 되니까 아마존의 브랜드를 킵을 해야 돼서 결국은 이런 거 다 그냥 스크랩하고 아마존 로고로 갔는데 그 당시는 이 브랜딩이 재미있는 게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브랜딩을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브랜딩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그 당시 막 이렇게 엄청 유행하던 이 50 Shades of Grey랑 저런 그 뭐죠 저게 The Girl with Dragon Tattoo 영화 그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오디오들이 예를 들어서 저 Girl with Dragon Tattoo를 읽어주는 사람이 제임스 크랙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성우나 영화 배우를 써서 그 컨텐츠를 읽어주는 그러니까 처음에 브랜딩을 했던 이야기고 그 모바일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브랜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색깔이라는 게 이 브랜딩을 바깥으로 물건을 파는 브랜딩을 하면 로고도 만들고 그 회사 차도 색깔도 바꿔주고 유니폼도 바꿔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온라인 브랜딩을 제일 처음 했던 그런 종류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지파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이때는 2013년 아직 와이어리스 차지가 나오기 전이에요.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판촉물 나눠주잖아요. 그 판촉물이 여기다 꽂을 수 있는 조그만 이렇게 칩 같은 거예요. 이 칩이 와이어리스 그 수신기인 거예요. 와이어리스 차징 수신기. 문제는 와이어리스 차징 송신기가 없잖아요. 이 회사는 카페나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송신기를 요 아래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길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 여기를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다가 그 칩을 꽂은 거를 올려놓으면은 와이어리스 차징이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칩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B2B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람들은 저 물건을 안 사도 되고
쓸 수 있는 디바이스는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이 사람들은 중동하고 유럽에 있는 카페들하고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계약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브랜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브랜딩이 프로덕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부분. 예전까지는 브랜딩이 우리 회사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물건을 만드는 거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브랜딩 자체가 이제 앱도 주고 저 차지파이라는 저 로고인데 이것도 앱을 되게 간단하게 막 앱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내가 충전을 하고 나면 내 지도에 내가 가까운 데서 이거 차지파이 있는 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내 전화기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가 크게 보여주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은 급한데 이게 뭐냐. 사실은 이거를 보면 1000몇 개 텍스트 메시지 더 보낼 수 있고 30몇 개 사진 더 올릴 수 있고 전화기 한 50번 더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44%라는 게 내 생활에 얼마나 미닝풀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충전이 되고 나면 74% 되니까 너 앞으로 요거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만든 앱 같은 거죠. 여기는 스타트업이었었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이 로고는 이제 흑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 저 색깔이 약간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 크로스 십자가 모양이 조금 위험한 종류의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더 잘 되는 게 이걸 나눠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와이어리스 모듈이 전화기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한 5년 앞서간 거죠. 언젠가는 와이어리스로 바뀔 텐데 그 전에 와이어리스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던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웹사이트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 컴퍼니, 인베스트하는 벤처기업 인베스트하는 컴퍼니들 이렇게 웹사이트 이건 뭐 별다른 크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고요. 이때쯤부터 웹사이트 디자인 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막 예전에는 막 조그만 이런 버튼 같은 거 장식하고 막 타이포그래피인데 그냥 크게 집어넣고 이게 어느 순간 이 글씨하고 버튼하고 이런 게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이제는 웹사이트를 컴퓨터로 안 들어가니까 컴퓨터 안에서는 막 장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장식도 어차피 안 보이는 거고 그전에는 무슨 뭐 핫스팟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이 하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올리면 막 반짝반짝하고 움직이고 이거는 그게 없거든요. 아예 허브라는 개념이 없어요. 2번 누르든가 1번 누르면 끝이지 내가 이걸 올린다고 내 손가락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 막 춤추고 이런 게 없으니까 디자인 자체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재밌는 작업 진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0년 정도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뭔가 딴 일을 해볼 게 없을 건데 다들 중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국에를 한번 가보자. 중국에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중국에를 갔는데 이제 이 와이드앤 케너디라는 그 브랜딩 회사에 가서 주로 한 일은 혹시 중국 쪽을 잘 아시면 이 위챗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웨이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위챗 안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뱅킹에 구글맵에 카카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중국에서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앱이고 이 앱으로 물건도 팔고 이 앱으로 소셜도 하고 이 앱으로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광고가 위챗 안에서만 일어나요. 사실은 QR코드 결제, QR코드 등록 그다음에 나랑 누구랑 만나서 너 인스타그램 뭐니 하고 이걸 필요가 없이 그냥 위챗 내 그 프로파일에 가면 QR코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내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내가 친구로 등록이 돼. 이 시스템을 만든 데가 위챗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하고 어떤 이런 그 전산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곳이 중국이었고 그게 위챗이라는 거고 이 위챗을 만든 텐센트라는 회사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고요. 근데 제가 갔던 거는 이 코로나 맥주. 중국이라는 데가 갑자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 맥주, 버드와이저 맥주 이런 게 되게 싸구려 맥주예요. 사실은 하이네켄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오비 맥주 같은 건데 중국에서는 이게 프리미엄 맥주예요. 그래서 각각의 프리미엄 맥주, 예를 들어서 하이네켄은 뭐 네덜란드 맥주의 본고장 덴마크에서 만들었다. 버드와이저는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맥주다. 코로나 맥주는 광고가 원래 코로나 맥주가 휴양지에서 파는 맥주가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맥주를 항상 보면 아무도 없는 해지는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발 쳐다보면서 라임 꽂아서 먹는 맥주가 코로나인데
중국에는 그런 환경 자체가 없어요. 문제는 중국의 해수욕장이 몇 개가 있는데 중국 해수욕장 사진을 보신 적 있죠? 수만 명이 바다에 들어가서 내 공간에 모래밭에 누워가지고 내 발을 쳐다볼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건 중국에는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은. 근데 코로나 맥주는 바닷가에 누워서 해질 때 너 혼자 있을 때 마셔라라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를 중국이라고 해서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바닷가에 가서 코로나 맥주를 마셔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광고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제. 그래서 주로 했던 게 이게 뭐냐면은 내일 이런 데를 너가 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 맥주를 계속 사면 우리가 몰디브도 보내주고 아이슬란드도 보내주겠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일 저기 어디 수찬성 어디 한 도시에 코로나 맥주가 너네한테 비치를 배달을 해주겠다. 커다란 천막을 만들고 그 안에다 모래를 깔고 가짜 태양을 달고 거기를 줄 서서 들어가게 해요. 한꺼번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3시간 기다려서 들어가면 나 혼자 바닷가에 누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코로나 맥주 들고 이 사진을 자기 위치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맥주는 항상 라임을 꽂아야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 라임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라임을 안 파는데 코로나 맥주 라임을 꽂아서 먹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중국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시차가 없이 4시간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시차가 없이 1시간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송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뭐를 신청을 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오면 빨리 오는 거, 지금은 더 빨리 오겠지만, 근데 중국은 진짜로 익스프레스 피를 안 내고 오늘 아침에 하면 오늘 아침에 주문을 하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맥주를 어디 시골 지방에다 보내주는데 6팩 6개짜리를 하면은 5병하고 1병 자리에다가 라임 3개를 꽂아가지고, 라임을 수입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샹하이에서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중국 전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맥주를 다른 버드와이저나 그 중국 본토 칭따오 맥주나 아니면은 그런 하이네켄 맥주하고 경쟁을 시키는 그런 종류,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 다음 수입 맥주 말고 그 다음 수입차. 예. 중국이라는 데가 그냥 돈이 남아도니까 사람들이 비싼 차를 보여주는 과시하는 막 이런 문화니까 막 모든 종류의 세계 차가 다 들어오는데, 그 전까지는 있는 차만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때가 2016년인데 캠핑을 시작하고 아웃도어를 가고 서핑을 하고 이런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에서 미니 피치를 하는데 미니 그 컨트리맨을 파는데 컨트리맨이 니네들한테 가져다 주는 삶 같은 거를 이제 그 피치를 한 거거든요. 이건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셉이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들이 다 둘이서 뭔가를 하면 되게 즐거운데 혼자 할 때면 다른 파트너가 미니 컨트리맨이 네 파트너가 되니까 미니 컨트리맨을 잡아서 너가 모험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저 정도 규모의 영상을 찍으려면 적어도 프로덕션까지 해서 2달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안에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디자인 쪽이고 제 파트너가 카피라이터인데 둘이서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없는 걸로 그린 다음에 에디터 둘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클립을 다 모아서 이걸 해라. 그래서 에디터들이 처음에 한 일주일을 진짜 밤새서 퍼블릭 메쉬 이거를 다 찾아가지고 끼워 붙인 다음에 진짜로 시나리오를 그린 거를 똑같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을 하나도 안 하고 편집만으로 비디오를 일주일에 만들어가지고 보여줬던 뭐 그런.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도 아직도 그런 무식한 종류의 일도 가끔씩은 해야 되고. 예. 근데 좋아진 거는 사실 촬영을 안 하고 이게 가능했다는 거고, 그때 좀 사실 놀랬거든요. 영화랑 이게 전부 다 각각의 다른 종류의 라이브러리에서 돈 주고 파는 클립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시리즈로 5개를 만들었어요. 2주일 동안에. 에디터 4명이서.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팀들은 계속 그냥 그려가지고 시나리오 쓰고 한 다음에 최대한 찾아서 전혀 없으면은 좀 이렇게 약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어떤 비디오 프로덕션 약간 그런 거. 지금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흔히 쓰는 방법이었는데 그때는 되게 이렇게 크레이지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BMW 차이나에서 물건을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새로 BMW 차이나에서 미니에다가 BMW를 이름을 붙여서 파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니는 사실 독립 브랜드인데 반드시 BMW에서 만든다는 걸 붙이는 게 더 잘 팔리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BMW 미니라고 부르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도 BMW 미니라고 안 불러요. 그 미니 자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BMW subsidiary지만 BMW 미니라고는 안 부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차잖아요. 사실 다른 종류의 브랜드고 생각 자체도 다르고 컨셉 자체도 다르니까. 그리고는 중국에서 잠깐 일을 하고 또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게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건가. 예전에는 브랜딩이 그러니까 이쁜 마크가 있고 거기서 만드는 프로덕트가 있고 그 프로덕트를 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프로덕트가 좋으면은 내가 스스로 막 나 이런 거 샀어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세상이 되게 달라. 예전에는 광고에서 이거를 사면 네 삶이 달라질 거야. 이거를 사면 너가 멋져질 거야. 그걸 보고 사는데 이제는 광고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광고도 사실 광고 안 같은 광고가 내 인스타그램에 뜨는 거고 내 친구가 산 나이키 운동화가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사는데 더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 또 다른 예는 삼성이 엄청나게 좋은 전화기를 만들잖아요. 갤럭시 폰 광고 보면은 스크린은 뭐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는 거고 막 프로듀서도 3배로 빠르고 프로세서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폰을 만들면 물에 빠뜨려도 10분 동안 물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야 대단하네요. 나는 아이폰 살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물건은 되게 좋은 물건인데 나는 아이폰을 사잖아요. 들여다보면 내가 나한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맞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지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멋있어지는 물건이 더 중요한 브랜드인 거지. 백날 우리 전화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광고를 해봤자 이게 세상 1번 전화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하고 프로덕트하고 내 삶의 방식, 라이프스타일이 다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세상에서 이제 광고는 관심이 없다. 브랜딩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를 가자 해가지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클라이언트들하고 거의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제일 큰 클라이언트 중에 이건 별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토요타인데 토요타 자동차가 고민이 많아요. 지금 혼다도 고민이 많아요. 현대랑 기아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사람이 운전대를 안 잡아도 돼요. 이게 뭐를 바꾸냐면 나중에는 내 차가 필요 없게 돼요. 내가 운전을 안 하는데 왜 내 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운전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차가 필요할 때 차가 와서 나를 픽업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쉐어링 서비스나 전체 시스템이 달라지기 위한 부분이지 내 차가 그냥 갑자기 자동이 돼서 내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 자체가 달라질 거거든요. 지금은 누군가가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다 앞을 봐야 되고 아무도 운전을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앞을 봐야 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차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차가 저절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차 속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차 속에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차 속에서 애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세상이 되면 그 차 안에 의자 4개가 들어가서 앞에 유리창만 쳐다보고 있는 이 디자인 자체가 바뀔 텐데 그때도 내가 이 차를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일까? 라는 부분이 되게 근데 어쨌든 바뀌는 시간은 있는 거니까 근데 토요타나 혼다나 현대나 기아의 문제는 내가 토요타 차를 하고 싶어서 돈을 3년을 모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3년을 돈을 모았으면 BMW나 머시디스를 사야 맞죠. 아직은 사고 싶은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판매량으로만 세계 1위를 해왔는데 자율주행이 더 일반화가 되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면 그때도 토요타가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일까 생각하면 아득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로열티라고 그러잖아요. 충성도를 어떻게 더 부스트를 할 것인가 내지는 젊은 세대들한테 토요타를 계속해서 선택을 만들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 그런 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자기 이렇게 그 자동차 관리하는 앱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 차가 고장 나기 전에 내 앱을 통해서 지금 뭐 100 몇 마일 뛰었으니까 와서 차를 고쳐주세요. 막 이런 걸 먼저 다가가자. 뭐 이런 걸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컨셉 스토어를 토요타 그 본부가 나고야에 있거든요.
나고야에 있는 도요타 캠퍼스가 있어요. 도요타에서 만든 대학교도 있고 도요타에서 만든 공장들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 전시를 하고 내가 여기를 카페를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 차를 운전해 볼 수도 있고 주말에 캠핑이나 서핑 같은 거 가는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렌트도 하고 시험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만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동차,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예전에는 이게 동호회들이 하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먼저 나서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이 아키텍트하고 그 컨셉추얼 브랜딩 회사하고 디자인 회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 시범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드라이브 투고라는 도요타 캠퍼스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유명한 셰프들에다가 음식도 하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커피도 팔고 렌트도 하고 인포메이션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도 했고 그다음에 그 농구 경기가 끝나면은 그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보내가지고 라이드 서비스도 해주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도요타 이 스타디움이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농구 경기 끝나고 집에 가면 반대쪽에 살면 집에 가는데 4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자동차가 그러니까 픽업을 해가지고 가는 서비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는 도요타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라이드 쉐어라는 걸 생각을 한다. 뭐 그런 걸 보여줄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했고 이제 이거가 라이드 나우라는 도요타 브랜드를 전혀 안 달고 쉐어링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일본 사람들의 특히 동경 95%의 차가 운전을 안 해요. 왜냐면 주차도 비싸고 트래픽이 너무 세니까 차는 갖고 있는데 다들 차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차는 갖고 있는데 차는 그냥 차고지에서 자고 있는 거고 나는 전철 타고 출퇴근을 해요. 주말 되면 겨우 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서울도 그렇게 먼 거는 아니 누구나 다 자기 차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도요타를 가진 사람들이 내 차가 안 굴러가니까 내 차를 쓰세요. 그리고 그래도 차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요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차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렌트카 시스템인데 차 오너들하고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게 라이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렌트하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계속 해라. 차가 없어도 문제 없다.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걸 연결을 해주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간이 있는데 나는 주차장인데 차가 없어. 그러면 내 주차장을 연결 지점으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이 같은 앱으로 주차장을 가진 사람, 차를 가진 사람, 차를 필요한 사람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받고. 돈은 여기서 하나도 안 벌어지지만 도요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스템에 뛰어들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목적에서 보면 도요타도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죠. 이게 그 컨셉인데 Your car loved by everyone. 네 차인데 다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거를 그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료가 직접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전혀 중계를 안 해주고 도요타는 그냥 앱만 보급을 하는 거고 앱이 가동이 되고 자기 차를 레지스터를 하고 내가 차가 필요하다는 걸 레지스터 하는 순간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수수료 없이 차 사용료는 전부 다 차 오너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2016년에 만든 컨셉인데 아직 실용화를 못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죽어도 이 아이들을 받쳐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겠다. 그러네. 이거 생각해 볼 게 되게 많아요. 자율주행 오면은 세상이 막 편해질 것 같죠? 보험하고 신호체계하고 이거 다 생각하면 앞으로 한 20년 넘게 걸릴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도로 자체가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고 신호등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차가 사람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도 선택의 시점이 오잖아요. 지금 그 MIT 미디어랩 같은 데서 자율주행차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기술은 있는데 예를 들어 차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람도 구별하고 동물도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속 50마일로 달리는 차가 이쪽에서 할머니가 뛰어들고 이쪽에서는 어린아이가 뛰어들면 차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골치 아픈 선택이에요. 두 개 다 살릴 수는 없을 때 차가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할 것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쳤어요. 그거를 차가 물어줘야 돼요. 차 오너가 물어줘야 돼요.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죽어도 그거는 아직은 힘들다 이래가지고 아직 실용화를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일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오키 그룹이라는 그냥 조그만 그 양복 파는 회사인데 새로운 그러니까 그룹 모더나이즈를 해주고 되게 싸구려 양복 파는 회사인데 자기가 그 브랜드를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로고 같은 거 브랜드 만들고 패런 같은 거 디자인하고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가 60년 동안 동네 양복점으로 시작을 해서 전 일본에다가 팔아주는 그 싸구려 양복 회사인데 뭐냐면은 전철역 같은 데서 파는 저가형 양복.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파클랜드 같은 데인데 더 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새 잡을 잡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본 일도 없고 뭐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면 그냥 10만 원 들고 가서 10,000원 정도 들고 가서 새 양복 그럼 내 사이즈에 맞춰서 주면 그냥 그거 입고 그러니까 스타일도 없고 그냥 내가 양복을 입으면 되는 정도 그런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꿈이 이제 전국적인 회사가 되다 보니까 올림픽 스폰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브랜드 자체가 싸구려 브랜드니까 아무도 그걸 안 밀어줄 거 아니에요. 좀 싸구려 브랜드를 5년 안에 조금 더 비싼 브랜드로 만들 수 없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옷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로고를 바꿔야 되나 근데 이 몇 개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준 어드바이스가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라.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도 만든다는 걸 보여주면 있는 사업을 바꾸지 않아도 브랜드 퍼셉션이 달라질 거다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아오키 토쿄라는 프로젝트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긴자의 제일 비싼 구역에다가 양복점을 하나 만들고 이게 실제 가게 그 사진이에요. 로고도 만들고 새로운 막 앉아가지고 랩탑으로 막 자기 작업도 할 수 있고 컨설테이션 할 수 있고 이탈리안 스타일, 영국 스타일 골라가지고 하고 안에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오키가 싸구려 옷을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근데 브랜드 자체를 아예 크리에이션을 처음부터 한다는 컨셉이 일본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컨셉이었거든요.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이 가게는 6개월 하고 나서 브랜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유지비가. 긴자. 예, 그래서 긴자하고 이케부쿠로에 시험샵을 하나 만들고 아오키도 하이 패션에 뛰어든다 광고 엄청나게 때리고 도쿄올림픽 스폰서 받아내셨어요. 이분이. 선수단 양복하고 근데 도쿄올림픽이 팬데믹 때문에 망해버린 통에 아이디어가 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예, 되게 많은 경험을 했었죠. 이걸로. 웹사이트도 만들고 막 예. 아키텍트 펌하고 광고 펌하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펌하고 저희 브랜딩 펌하고 같이서 일을 처음부터 그래서 그런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가게는 어떤 가게가 있는가 처음에 시작은 옛날식 카페 이런 색깔 톤의 옛날 가구 갖다 놓은 카페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복점도 명동에 있는 그런 옛날 양복점 그거 하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양복점. 그럼 그 다음 세대 스타벅스 리저브 같은 양복점은 어떤 양복점이 있을 것인가. 그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브랜드 여기 클라이언트가 유니클로인데 이거는 뭐냐면 유니클로 첫 번째 매장 유럽 첫 번째 매장이 바르셀로나에 들어갔는데 되게 어느 나라는 유니클로 매장이 되게 엄청 크거든요. 여기는 크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자라의 고향이에요. 유럽에서는 자라가 1번이고 H&M이 2번이에요. 유니클로가 그 마켓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냈는데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한복판에 자라 건너편에다가 조그마한 걸 하나 얻었는데 1층하고 2층 겨우 나눠진 곳에 이제 여기다가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스페인 사람들이 뭐 전혀 무슨 브랜드인지를 모르니까 컨셉이 이제 Stairway to Tokyo.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한 높이는 한 5m 정도? 폭은 9m짜리 하나가 3m짜리 벽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일본을 보여주자. 근데 일본을 보여주는데 어떤 관광 그런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일상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Stairway to Tokyo라는 걸 만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쿄 시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찍었어요. 한 5시간짜리 프리지를 아침부터 동경역 근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온 동네 다 돌아다녀서 해지고 불꽃놀이 하는 것까지 이거를 찍고 이거를 25분에다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 가게 벽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유리창을 내다보는 것처럼 동경 시내가 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란 거를 이거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프리즈를 처음에 한 25시간을 찍고 5시간으로 편집을 했는데 사람들 얼굴이 안 나오는 장면, 사람들 얼굴을 다 아니면은 개개인한테 가서 컨센트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25분으로 압축하는 거. 25분 안에 하루를 다 집어넣는 거. 왜 25분이냐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옷을 사러 가서 한 옷집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이 23분인가 그래요. 이게 25분보다 짧으면, 23분보다 짧으면 되풀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봤던 장면이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또 보게 되면 흥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키가 마치 지금 일본을 보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시차가 있거나 이런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스케일 때문에 아 지금 내가 일본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마치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더 길면 프로덕션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다 찍어놓은 거를 25분으로 편집하고 사람들 얼굴 없애고 이런 종류가 제일 어려웠던 작업이었어요. 이걸 하면서. 사람 없는 스토어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앱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스타일 힌트라고 이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멋져 보이는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뭔가가 밑에 다 나오는 그런 종류 앱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구찌 코트를 입고 프라다 바지를 입고 있으면 그 밑에 유니클로에서 이렇게 생긴 코트도 나오고 이렇게 생긴 바지도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저 스타일이 좋은데 굳이 내가 구찌 프라다를 입지 않아도 유니클로에 가면 이 옷을 살 수가 있다는 앱을 만들어 생각보다 성공적이었거든요. 이 앱을 만들었는데 역시 이 앱도 유니클로 브랜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스타일 힌트라는 앱이고 해시태그하고 그 AI로 옷을 찾은 다음에 유니클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런칭을 하는데 하라주쿠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유니클로가 하라주쿠 전철역 바로 앞에다가 건물에다가 지하에 그 유니클로 실험 스토어를 만드는데 이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아이패드를 한 500개를 벽에다 붙여가지고 각각의 스타일 힌트 화면을 다 보여줘. 이게 무슨 네덜란드에서 하는 무슨 그 사진 전시회거든요. 인스파이레이션이 많은 게 붙어 있으면 그 뭔가 이렇게 되게 글로벌한 스케일이 다가온다 해서 각각의 앱 화면 하나하나 사진을 벽을 보여주고 물건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이 앱을 통해서 스타일을 보고요. 그 중에 화면 터치를 하면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 이걸 살 수가 있고 내 폰에다 보내주세요. 찍으면 나한테 와요. 그러면 15분 후에 픽업할 수 있으니까 올라와라. 그러면 여기서 앱 익스페리언스하고 물건을 사는 익스페리언스까지 연결이 되게 만드는. 이게 팬데믹 직전이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이 그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팬데믹이 거의 끝날 때쯤에 런칭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런칭을 했어요. 이게 그 하라주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스토어고 여기 지하에 만든 공간이 요거.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데 사실은 여기 벽 하나 시작 아이디어는 아이패드 500개였는데 250개인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전기하고 이거 각각 다른 화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열도 엄청나지고 그 소방 허가 같은 게 안 나가지고 그 뒤에 그런 물건 때문에 거의 작은 TV 500개를 붙여놓은 거 같은 거거든요. 그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그래도 뭐 조촐하게 나온 이 정도. 요거 광고 유니클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론칭하고 나서 그런 종류 일들이 지난 한 15년 정도에 있었다. 보시겠지만 웹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앱으로 옮겨갔다가 모양 없는 프로덕트로 가고 브랜딩이 바뀌고 그 지금까지 보던 것 중에 이제 변화가 처음에는 다 디지털로 보내는 게 컨셉이었잖아요. 그 다음엔 다 연결시키는 게 컨셉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다음은 뭘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기계가 처음에는 컴퓨터 중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 폰으로 바뀌었어요. 중간에 뭐 가끔 시계도 나오고 했는데 다 실패한 물건인 것 같고 요 다음은 뭘까? 모바일이 계속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화면 사이즈가 작아지고 그런 익스페리언스 깊이는 더 커졌고요. 또 변화를 보자면 처음에는 웹사이트하고 앱 중심, 그 다음에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중심이잖아요. 요 다음은 뭐가 될까? 소셜 네트워크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트위터가 뭐 개인이 사서 뭔가가 바뀔 거다. 이렇게 되고.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미 광고 플랫폼 돼버렸고.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제. 그죠? 각각 원래 하던 일부터 이렇게 약간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막
앱들끼리 겹치는 기능도 되게 많아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위챗처럼 막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쉐어를 하는 생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광고를 안 보고 내가 스스로 그 브랜드의 앰베서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는 내가 수집을 하고 있는 나이키 운동화 열심히 올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쁜 거 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사진 계속 올려주고 내가 광고 모델이 스스로 돼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덕분에 팔리는 물건이 광고를 하는 물건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되고요. 그 다음은 그런 포커스가 뭘로 바뀔까? 처음에는 프로덕트라는 게 물건을 파는 거죠. 차를 팔고 전자제품을 팔고 그 다음에는 익스페리언스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다음은 뭐를 팔게 될 것인가? 예전에는 디자이너들이 물건이나 결과물을 디자인을 했었고 인터랙티브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익스페리언스를 디자인을 하잖아요. 어떻게 발견을 하고 어떻게 엮이게 되고 어떻게 그 다음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다음에는 디자이너들이 뭐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 책도 안 읽고 길에 포스터도 없고 TV도 안 보고 아직도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거나 뭔가 그때 디자이너들이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가라는 거 생각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라는 게 예전에는 펑션, 삼성처럼 좋은 스크린에 좋은 프로세서를 팔던 스타일이라든지 애플처럼 라이프스타일을 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뭘까? 라는 거. 저 물음표 세 개가 항상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이 뭘까? 디자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는 인터랙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한도 끝도 없고, 그죠? 지금 요런 패러다임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요 두 번째 화살표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세 번째를, 그러니까 요는 장사가 잘 되는 거, 뭔가 힙한 거, 뭔가 성공을 했던 거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닐지도 몰라요. 사실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랑 내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랑 다 생각해보고 내가 지난 3년, 5년 동안의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들하고 내가 사 입은 옷하고 신발이 나를 어떻게 바꿨나를 좀 들여다보면 앞으로 내가 무슨 디자인을 해야 될까라는데 약간 좀 아이디어를 좀 도울 수 있을지도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일 최근에 했던 일은 요게 뭐냐면 떨스티라는 그룹인데 미국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식당에도 못 가고 술집에도 못 가는데 그래서 제일 커진 비즈니스가 집으로 술을 배달시키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 드립티라는 거하고 이 떨스티라는 회사가 되게 커졌는데 전산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게 동네 술집을 모아가지고 주문을 연결을 해주는 건데 사람들 쓰는 앱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다 누구한테 배달을 했고 뭐가 그 다음 오더가 어디고 이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술집들이 술을 가지고 있는 술창고나 술집들이 쉽게 오더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다들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 이거는 술집에서 이거 보고 오더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타블렛이나 컴퓨터로 오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최근 직전에 만들었고요. 예. 방금 UX, UI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은 UX, UI 구분을 안 해요, 이제. 예전에는 UX 그러면은 익스페리언스를 만들고 UI는 거기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UI가 생각이 안 되면 UX라고 부를 수가 없고 UX가 생각이 안 된 UI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UX, UI 그러고 있으면 조금 옛날 컨셉이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있으면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옛날에는 누군가가 플랜을 해놓으면 그냥 버튼 만들어주고 이쁜 레이아웃을 주면 됐지만 지금은 디자이너들이 플랜할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되고 엑스큐션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고
그 계획이 없는 디자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X하고 UI는 이제 더 이상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근데 좀 그 뭐랄까 진보적인 시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의 신봉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UX하고 UI는 나누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는 거를 디자인을 해요. 이걸 이쁘게 만드는 거, 세상을 이쁘게 만드는 거를 디자인을 해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일은 이쁜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를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과물을 디자인하는 곳에서 경험, 거기 가는 experience, 과정을,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한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저희 어머님의 문제지.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사랑해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네. 뭐 요즘 그냥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팬데믹 동안에 일을 안 하고 그런 그 뭐랄까 퍼블릭 메시지 반드시 2m 6핏을 떨어져라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집에 있어라 스테이 홈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뭐 새로운 아이콘 종교 뭐 이게 그 제 요즘 개인 작업인데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서프보드에다가 그 퍼블릭 메시지 이거요 꿀럭 그거를 저기 그 레이디 오브 과달루페라는 그 성모님 거기다가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첫 번째 전시회를 그룹전 할 때 하면 같이 했고요. 지금 8월이나 9월쯤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더 있거든요. 모아서 어디 남들 그룹전 할 때 팝업으로 지금 보여달라고 큐레이터들한테 떼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성공을 하면 판매를 할 수도 있을래나 친구들한테 몇 개는 팔았는데 식스크린 밀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마스킹하고 스프레이 페인트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제가 두 군데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뉴욕의 스크로브 비주얼 아트라는 데서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한 지금 8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4학년 인터랙티브 디자인. 그리고 텍사스 주립대를 작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브랜드 디자인하고 아트 디렉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트 디렉션이 예전에는 광고 수업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새로운 브랜딩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뉴욕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대부분 인터내셔널들이잖아요. 아시안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각 나라에서 되게 잘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와 있어서 굉장히 컴페리티브 하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해오고 근데 주립대 학교, 지방에 있는 주립대 학교는 반드시 나는 죽어도 디자인을 해야 되겠어라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아버지 어머님들이 군인이셔서 혜택을 받아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대학교 가서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와서 앉아서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좀 괜찮아 들려서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잘하는 학생들하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하고의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내가 막 밀어붙이면 이 학생들은 학교를 안 와버려요. 이 학생들한테 이런 걸 해봐라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죠.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바로 나가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뉴욕에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데가 뭐 애플이니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목표가 되게 뚜렷해요. 이미 자기 나라를 떠나서 뉴욕이라는 곳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큰 곳으로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다른 곳으로 갈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텍사스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잡을 텍사스에서 잡을 거고 아직 한 번도 텍사스를 떠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도 여기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큰 회사에서 일하고 이런 마인드셋이 있어서 내가 그냥 파주에서 학교 다녀서 나는 그냥 파주에 있는 가게에 그걸 뭐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파주에서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면 내가 이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요즘 과제 중에 하나가 New Technology and Local Business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온다는데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데 그게 우리 동네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자율주행차라든가 내지는 그런 인공 피부 같은 막 니들이 뉴스로 보는
그런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동네 비즈니스에 가능하면 니들이 그걸 어떻게 응용할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과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인 주문 시스템을 뭐 동네 도넛 가게에 도입을 한다든가 자율주행차가 뭐 저기 동네 그 캠핑 회사나 그 카약 회사 같은 데에다 뭐 쓰게 된다든가 뭐 그런 종류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막 로봇 바텐더가 동네 술집에서 맥주를 따라주면 어떻게 바뀔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도 전에는 생각 안 해본 저는 당연히 일을 하면 큰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사회 스케일이 그런 국제적인 도시하고 지방 도시하고 다르다는 게 그 학생들의 마인드셋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네. 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지들 하고 싶은 예. 보면 이렇게 다들 생각보다 아시안 학생들이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오늘은 아니지만 질문하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질문하면은 내가 뭔가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말로 컬처럴리 질문하고 있으면 좀 싸가지가 좀 없다. 막 이렇게 찍히지 않을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되게 수동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거 나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디자인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거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제일 앞서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수학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뭐를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린 답이나 맞는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답이나 좀 멀리 돌아갈 수 있는 답이 있는데 돌아가더라도 가는 길이 재밌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결국은 내 목적이 빨리 가느냐였냐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를 바뀌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막 좋은 예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참 쉬운데 그거보다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냥 좀 지 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디자인이 만약에 수영장이면 저는 라이프가드였으면 좋겠어요. 인명구조 요원. 내가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다 풀어놓고 나는 그 대신에 어디 가면 빠져 죽는 줄 알고 있고 어디 가면 위험한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 있으면 그냥 내가 가서 끄집어 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수영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다이빙도 하고 그냥 이렇게 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디자인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안 좋아하셨어요. 이거는 뭐 그냥 로고 디자인 누구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만들려고 패런이 되는 로고 뭐 그런 거 연습해 본 거고요. 미국이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바이든 선거 되기 직전에 전국의 디자이너하고 그 디자이너들하고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Thousand Hours of Outrage 이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서로 알리자. 이거를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작업을 먼저 모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계속해서 포스트를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마스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바이러스 퍼뜨리는 사람, 슈퍼 스프레더. 예.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팬데믹 포스터들, 소셜 디스턴싱, 얼굴 만지지 마라. 그다음에 얼스데이에 얼스를 이렇게 지구를 저 바이러스로 바꾸고 노 마스크, 노 파리 저거는 그 피를로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노 피를로 노 파티라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의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슬로건이거든요. 그거 대신에 이제 노 마스크, 노 파리 뭐 거기다 이제 모나리자 얼굴이라도 집어넣고 저거를 저 페이스북 필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필터를 투명한 바탕에 마스크하고 저 표어만 페이스북 프로파일을 내 얼굴을 집어넣으면 내 얼굴에 자동으로 마스크가 올라가고 노 마스크 노 파리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고 뭐 여기는 이제 그 Black Lives Matter 인종 운동 저게 예전에 시카고에 린치가 예전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때려 죽이던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근데
어떤 작가가 1950년대 시카고에 그 흑인들 살인이 일어났던 곳에 A Man Was Lynched Yesterday라는 저걸 붙인 게 굉장히 유명한 예술 작품이거든요. 까만 깃발을. 근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제 예, 인스타그램 저걸로 그 픽셀레이트 포스터 써가지고 어저께도 오늘도 아직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뭐 학교 운동장 그 디자인 계획 페인트가 많이 든다고 채택이 안 됐어요. 색깔이 너무 많이.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홍콩 저거 할 때 생각나시죠? 홍콩 그 여학생 한 명이 경찰한테 맞아가지고 붕대 이렇게 해서 이모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 번져 나오는 이모지 새로 만들어서 그 홍콩 그 소셜 프로테스트를 인스타그램으로 서포트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그 왜 저거 있잖아요. Keep calm and carry on. 그리고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뭐 서포트 같은 거 하는 시간 많으니까 집에서 일 안 하면서. 네. 예. 그리고 가끔씩 니온 타이포그라피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깨끗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뭔가 연결도 되고 막 그런 종류. 예전에 있던 회사 그 벽에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어요. 니온. 실제로 만드신 거죠? 네네. 네온. 예, 예. 생각보다 쉬워요. 예. 그냥 이렇게 유리관 조심해서 불에다가 이렇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면 되거든요. 예. 이거는 동계올림픽 때 뉴욕의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그 서포트를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디자이너들 100명한테 하얀 헬멧을 나눠주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와라 라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냈던 거고요. 여기 그 김연아 씨가 여기 전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안 왔어요. 그냥 약속이 있으셔갖고 네. 그런 일 했던 거고 이거는 데이비드 보이 죽었을 때 제 얼굴 저거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던 그런 거고요. 네. 요거는 수프림 코트의 미국 대법원에 몇 년 전에 그 게이 결혼이 허용된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슬로건이 Love Wins였는데 그때 그거 축하하는 디자인 해서 무지개 색깔에다가 러브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만든 타입페이스거든요. 거기다가 네. 그냥 아까 그런 클라이언트 일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하고 모아놓은 거예요. 네. 저는 개인 작업을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안 말해주시고 끝낼까 봐. 네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이유는 사실은 그냥 내가 막 뭔가 막 앞서가는 생각이 있어서 맨날 대기업하고 일하고 막 그런 일만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디자이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네. 네. 재밌으면 안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나이 들어서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로보트가 아니잖아요. 로봇이 아니라서 디자이너들이 제일 못하는 게 셀프 델리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밤새서 과제를 해요. 오늘 과제를 내일 있는 수업 밤새서 오늘 밤새서 과제를 해요. 그리고 모레 있는 수업은 내일 밤새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일요일 날 하루 좀 잘 자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한테 오늘 감기 걸려서 못 나갑니다. 거짓말 치고 2번 정도 이렇게 땡 치고 한 3주에 가면은 요만큼 나가 있고 그럼 또 그거 따라가려면 또 밤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회사를 가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일의 시간을 한 만큼한테 클라이언트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차지를 해요. 결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는 몇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가를 차지를 하게 돼 있고 내 직책이 높으면 내 차지를 더 많이 하는 거고 내 직책이 낮으면 차지를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밤새서 일을 해가는 걸 우리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을 더 차지를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돈 받아내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더 내서 내가 2배로 시간을 썼는데 작업이 2배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밤새 해가지고 결국은 한 2픽셀, 3픽셀 옆으로 옮기려고 해놓고 나 10시간 일 더 했어라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고 내가 내일 아침에 좀비처럼 비몽사몽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수업이 몇 시간인가? 일주일에 내가 들어야 되는 수업이 3시간. 그럼 내가 일주일에 깨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죠? 왜냐면 나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가야 되는 거고 가끔씩은 산책을 할 시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길게 가려면. 그런 시간 다 빼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요거를 내가 3시간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3시간 중에 만약에 나는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해서 조금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20시간이면 이 과제는 10시간, 나머지 시간은 5시간씩. 그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내 고양이가 굶어 죽든 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든 아니면 내가 2주 후에 쓰러지든 반드시 사단이 어디선가 빵꾸가 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막 내가 한국에서 온 디자이너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밤새 일을 하는데 막 밤새 막 새벽 2시, 3시에 이메일 보내도 누가 좋아하지도 않고 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부담스럽게 한 거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고. 그래서 일을 받으면 내가 몇 시간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배분을 해야 이 델리게이션을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이거 학교에 들어오는 건 앞으로 아직 곧 학교에 들어오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적어도 45년 동안 디자인 해야 되거든요. 45년 버티려면 잘 생각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서 술, 담배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되게 완벽한 인간형을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 분배를 되게 잘해야 된다. 시간 분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셀프 델리게이션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나눠보세요. 가지고 있는 시간 몇 시간 안 돼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엑스트라가 필요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의 컴펜세이션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오버를 했으니까 다른 거에서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밸런스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오늘 밤새서 내일 갖다 보여주고 내일 밤새서 그 다음날 갖다 보여주고는 로봇이 아닌 순간 어느 순간 짜고가 나게 돼 있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아직도 못해요. 재밌으면 밤새 해야지. 그리고 생각대로 3시간 투자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면 뭐 골치 아프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